마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름바위가 복을 바란 게 웃기지. 네가 이 집안에 어울린다고 여겨느냐.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라! 하인들의 손이 옥단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고 보따리는 차가운 돌바닥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단은 죄인이 되었고 집안은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했지요. 이 순간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것. 과연 옥단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꽃길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 옛날 영조 임금 치세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달리면 하루 거리에 청계현이라는 고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 한가운데 기와를 얹은 높다란 담장이 사방을 두른 저택이 하나 있었지요. 만석군 박만석의 집이었습니다. 박만석은 젊은 시절 향리 벼슬을 지내다 장사와 토지로 재산을 일군 인물이었습니다. 청계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 석자를 알 만큼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그러나 노년의 박만석은 요즘 들어 기침이 잦고 열이 가시지 않아 안채 깊숙한 방에 누워 바깥 출입도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저택에는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 며느리의 이름은 옥단이었습니다. 옥단은 상민 출신으로 어린 시절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절뚝, 절뚝.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루에 박히는 발소리가 남달랐지요. 집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대놓고 싫어하였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흉을 보는 이도 있었고 지나가다 눈살을 찌푸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옥단은 매일 새벽 집안에서 가장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르륵, 사각.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약탕기 안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단의 손은 늘 약재 냄새와 장작 그을음으로 검었습니다. 손바닥 곳곳이 터서 겨울바람이 스칠 때마다 찌릿하였지요. 그러나 옥단의 표정은 언제나 조용하였습니다. 박만석은 옥단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싫다는 듯 일부러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옥단은 그 냉대를 받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돌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몸만 나으시면 그만이지요. 옥단은 그렇게 마음을 접고 또 접었습니다. 그 무렵 청계현 저작거리에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박 영감이 이제 임종을 준비한다더라. 소문은 연기처럼 고을 골목골목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저택 안채에서도 그 소문은 아랫목을 타고 스며들었지요. 두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은근히 눈빛을 교환하며 입가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아직 상속이라는 말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택의 공기는 이미 그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단만은 그 소문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아 꺼질 듯 타오르는 불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잠을 설쳤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옥단의 두 눈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택 안채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최 씨는 중인 출신으로 셈이 빠르고 손이 컸습니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사람을 다루는 재주가 있었지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심이 좋아 하인들은 최 씨 마님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리만 들어도 하던 일을 멈추고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둘째 며느리 윤 씨는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체면을 얹고 눈빛 하나로 사람을 누르는 솜씨가 있었지요. 윤 씨는 늘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걸음걸이도 반듯하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것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며 가족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박만석의 재산을 두고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었지요. 곳간 열쇠가 어느 방에 있는지, 문서 보따리가 어느 농 속에 숨겨졌는지, 두 사람은 서로 먼저 알아내려고 하인들을 은근슬쩍 구슬렸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유일하게 한마음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단을 대할 때였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옥단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준비 자리에서도 안방회의 자리에서도 옥단은 늘 가장 뒤로 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옥단에게 부엌 일과 허들의 실을 몰아주면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어느 날 하인들 앞에서 옥단의 걸음걸이를 흉내냈습니다. 절뚝, 절뚝. 한쪽 어깨를 기울이고 다리를 끌며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하인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윤 씨는 그 웃음소리에 흡족한 듯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옥단은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손이 저절로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옥단은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아궁이 앞에 다시 쪼그려 앉았지요. 최 씨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단에게 물이 가득 찬 무거운 물동이를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저 안채 끝 장독대까지 가져다 놓거라. 어서. 물동이는 장정 하나가 들어도 휘청일 만큼 묵직하였습니다. 옥단은 두 팔로 물동이를 끌어안고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에 물동이 무게까지 더해지니 마당 돌부리에 발이 걸려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철퍽. 흙탕물이 치마 앞섭을 적셨습니다. 최 씨는 그 광경을 대청마루 위에서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는 쓸 데가 없다 하지 않느냐. 옥단은 무릎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치마를 손으로 훔치고 다시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핑계 한마디 없이, 신음 한 번 없이. 박만석의 방에는 늙은 종 노돌쇠가 늘 들락거렸습니다. 노돌쇠는 어려서부터 박만석 곁을 지켜온 사람으로 저택 안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노돌쇠는 옥단이 약탕기를 지키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다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이 집이 요새 영 편치가 않네. 옥단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탕기 뚜껑을 살며시 들어 김을 확인하고 다시 덮었습니다. 최 씨는 요즘 들어 곳간 쪽을 자주 기웃거렸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어디 있는지, 쌀가마가 몇 섬인지, 은자가 어느 농에 쌓였는지 하인들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윤 씨는 친정으로 은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곧 큰일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단은 그런 움직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절뚝이는 발로 부엌과 안채를 오가며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옥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간혹 며느리들을 번갈아 방으로 불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사람을 재는 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을 흔들어 내보내곤 하였지요. 옥단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만석은 아무 말 없이 옥단의 손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트고 검은 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단은 조용히 물러나오며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만석이 노돌쇠를 통해 새며느리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좀처럼 없는 일이었지요. 최 씨는 단장을 고치고 들어왔고 윤 씨는 비단 치마를 사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옥단은 약탕기에 불을 줄여놓고 손을 행주에 훔치며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목덜미를 훑었지요. 박만석은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하였습니다. 새 며느리가 자리를 잡고 앉자 박만석은 천천히 눈을 들어 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기분 나쁜 발소리 좀 내지 마라. 사람 심장이 찢어질 것 같구나. 탁. 말이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입가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옥단은 굳어진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옥단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꾹 눌렀습니다. 박만석은 한동안 옥단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노돌쇠에게 눈짓을 하였지요. 노돌쇠가 방 구석에서 보자기에 쌓은 묵직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무쇠솥에 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솥은 하나같이 낡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붉은 녹가루가 보자기 위로 흩날렸지요. 최 씨가 코를 살짝 찡그렸고 윤 씨는 소매로 입을 가렸습니다. 박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솥은 내가 관아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땡전 한 푼 없이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장에서 구한 물건이다. 내 가장 비참했던 밑바닥을 기억하는 증표이지.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박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이 솥을 가장 윤기 나게 닦는 자에게 곳간 열쇠를 주마. 최 씨와 윤 씨는 순간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지요. 고물솥 닦기가 재산 상속과 무슨 관계란 말이냐. 두 사람의 속내는 얼굴에 아주 조금, 그러나 또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옥단은 달랐습니다. 박만석이 밑바닥을 기억하는 증표라고 말하는 순간 옥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단은 자기도 그런 밑바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밑바닥을. 새 며느리는 각자 솥 하나씩을 받아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사각, 사각. 최 씨는 솥을 하인에게 넘기며 말하였습니다. 번쩍이게만 해와라. 어서. 윤 씨는 솥을 가져다 놓고 향을 피우며 어떻게 겉을 그럴싸하게 꾸밀지 궁리하였습니다. 옥단은 솥을 두 팔로 꼭 안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솥의 녹슨 면이 옥단의 저고리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옥단은 그 자국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가로지르는 낯선 사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단은 집단을 내려놓고 문틈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내는 등에 약초 꾸러미를 잔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지요. 마치 이 집에 익숙하지 않은 듯 두리번거리며 노돌쇠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옥단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안채에는 절대 소문내지 마시오. 대감마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단 위에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장터를 떠도는 약초꾼으로 이름은 백운이었습니다. 백운은 어느 고을에도 오래 머물지 않고 산과 들을 떠돌며 약초를 캐고 병을 보는 인물이었지요. 돌쇠가 장터에서 우연히 만나 박만석의 병세를 귀띔하자 백운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백운은 꾸러미에서 약초를 하나씩 꺼내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이 열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탕약에 미량의 독초를 섞어 기력을 갉아먹은 듯합니다. 우선 이 해독초를 더해 독기운부터 잡아야 합니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작용은 없겠소? 백운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였습니다. 정성껏 다리면 됩니다. 불 조절이 관건이지요. 옥단은 그 대화를 부엌 문 너머에서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약탕기를 지켜온 사람은 바로 옥단이었습니다. 불 조절이 어떤 것인지, 약재가 언제 넘치고 언제 졸아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옥단은 용기를 내어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백운이 돌아보았습니다. 노돌쇠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옥단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초 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버님 약탕기는 제가 지키고 있사옵니다. 백운은 옥단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옥단의 절뚝이는 다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만들어낸 걸음새였습니다. 백운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였습니다. 오래된 상처구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오래 아팠겠소. 옥단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누군가 옥단의 다리를 보고 흉을 보거나 비웃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용히 당연한 사실처럼 인정해 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옥단은 눈길을 가만히 거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단은 백운에게 약초 다리는 법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그날 밤, 옥단이 약탕기 앞에 앉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탕, 탕. 뚜껑이 미세하게 들썩이며 낯선 약재 향이 부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탁, 윤 씨였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옥단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약탕기 안에서는 백운이 건네준 해독초가 막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코를 찡그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지금까지 맡던 약 냄새가 아닌데. 옥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씨를 살피는 척하며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윤 씨의 시선이 약탕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뚜껑 사이로 김이 확 치솟았습니다. 치. 윤 씨가 본능적으로 얼굴을 살짝 돌렸습니다. 옥단은 그 틈에
조용히 국자를 들어 약 당기 안을 한번 저었습니다. 탕약의 색이 순식간에 섞이며 낯선 빛이 사라졌습니다. 윤 씨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냐, 방금. 옥단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약이 조금 줘라. 물을 더하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 쓸데없는 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그제야 옥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약탕기 위로 조용히 얹혔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옥단은 약탕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방만석의 약탕기에 백운이 일러준 약초를 조심스럽게 더하였습니다. 탕, 탕. 약탕기 뚜껑이 김을 내뿜으며 들썩였습니다. 부엌 안에 낯선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이었지요. 그날 밤 솥은 조금 더 맑은 빛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옥단의 눈빛도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여린 것이었지만 꺼지지 않는 아궁이 불처럼 옥단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상은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인들의 눈치가 빨라졌고 며느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저택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경쟁의 기운으로 팽팽해졌지요. 그러나 옥단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에야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거친 집단을 손에 쥐었습니다. 솥의 녹슨 면을 천천히 힘을 주어 문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슥슥, 삭삭, 부엌 안에 그 소리만 가득하였습니다. 옥단의 손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옥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 조용한 결심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결심은 단단하였습니다. 밤마다 부엌에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와 윤 씨가 잠자리에 든 뒤에도 옥단은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솥을 닦았습니다. 거친 집단에 재와 소금을 섞어 솥 표면을 문지르는 일은 보기보다 훨씬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녹이 깊이 박힌 곳은 집단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옥단은 손톱이 부러지도록 솥에 홈을 파고들었습니다. 슥슥, 삭삭, 그 소리가 밤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솥 표면에 반사되어 일렁였지요. 옥단의 손은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트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겨울 문턱에 찬 바람이 부엌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트인 살갗이 불에 닿은 듯 시렸습니다. 게다가 절뚝이는 다리를 오래 구부리고 앉아 있자니 무릎 아래가 저려왔습니다. 옥단은 아픈 다리를 아궁이 쪽으로 바짝 당겨 불기운으로 녹이며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씨와 윤 씨의 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솥은 눈이 부실 만큼 번쩍였습니다. 햇빛이 닿으면 눈을 찌를 듯 빛이 튀었지요. 최 씨는 하인 둘을 붙여 밤새 솥을 닦게 하고 마지막에 돼지 기름을 두껍게 발라 윤을 냈습니다. 윤 씨는 향을 피우고 비단 보자기로 솥을 감싸 들고 오는 연출까지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솥을 내보이며 어깨를 폈습니다. 하인들이 감탄하는 척 소리를 내었습니다. 반면 옥단의 솥은 달랐습니다.
겉이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쇠 자체가 깊고 맑은 어둠을 품은 듯 은은한 윤이 흘렀습니다. 오래 씻기고 오래 닦인 것만이 낼 수 있는 빛이었지요. 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뭐냐? 검댕만 더 묻힌 게 아니냐? 윤 씨도 거들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닦았으니 그 꼴이지요. 힘도 없는데 제대로 됐겠습니까? 하인들이 또 킥킥거렸습니다. 옥단은 솥을 두 손으로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택 안에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박만석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기침이 줄었고 밥도 조금씩 넘겼습니다. 노돌쇠가 환한 얼굴로 안채를 오가며 귀띔하였지요. 대감마님 안색이 좀 나아지셨다.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대감의 약탕기는 여전히 옥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옥단이 무슨 짓을 한 것 아니겠느냐. 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들어 약 냄새가 달라졌다고 하인들도 그러더군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씨가 백운이 저택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장터 출신 약초꾼이 안채 근처를 기웃거렸다는 하인의 말을 들은 것이지요. 윤 씨는 즉시 얼굴을 굳히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당지를 들인 것이냐? 외간 사내를 몰래 불러들여 병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게냐? 탁! 윤 씨의 손이 기둥을 짚었습니다. 목소리가 저택 앞마당까지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는 한술 더 떠 곳간 열쇠를 쥔 하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요즘 약재가 줄었다지. 누가 가져간 것이냐? 하인은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였습니다. 최 씨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옥단이 훔쳐 쓴 것 아니겠느냐? 어디 조사해 보거라. 옥단은 그 자리에 서서 두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슴 안에서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옥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수록 진흙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단은 두 손을 치마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옥단이 쓰는 재와 소금 단지를 창고 깊숙이 감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솥을 닦지 못할 테고, 솥을 닦지 못하면 곳간 열쇠는 저희 손에 떨어질 것이라 계산한 것이지요. 그날 밤 옥단은 창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재 단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금 단지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옥단은 빈 단지 앞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돌쇠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 한마디가 칼이 됩니다. 낭자, 조심하십시오. 옥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부엌 안 아궁이 재를 손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남은 재라도 쓰면 되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백우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집은 병보다 마음이 더 험합니다. 백운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챙기는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지요. 옥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궁이 앞에 다시 앉아 모아둔 재를 집단에 묻히며 솥을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슥슥, 삭삭, 도망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단은 버티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솥 앞에서 끝까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새벽이었습니다. 노돌쇠가 박만석의 방에서 나오더니 저택 안을 부산하게 오갔습니다. 그러고는 장터 쪽으로 향하는 심부름꾼을 몰래 내보냈습니다. 옥단은 약탕기 앞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문이 번개처럼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박만석이 향리 시절 비리로 관가에 끌려간다더라. 저작거리에서 시작된 소문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청계현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재산이 몰수될 것이라는 말까지 더해졌지요.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만석 저택 앞을 지나는 이들도 발걸음을 늦추며 담장 너머를 흘깃거렸습니다. 저택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독종이 결국 화를 불렀구나. 이를 갈며 안방으로 뛰어들더니 농짝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단 보따리, 은자꾸러미, 폐물상자가 하나씩 끄집어내어졌습니다. 윤 씨는 더 재빨랐습니다. 친정으로 사람을 급히 보내는 한편 저고리 안에 은가락지를 잔뜩 꿰차고 짐을 꾸렸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두 며느리는 무쇠솥을 마당 한가운데 내팽개쳤습니다. 쿵! 쇠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습니다. 최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고물솥에 무슨 복이 있다고. 저런 것 들고 도망치다간 발목만 잡히지. 윤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서 서두릅시다. 관가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빠져나가야지요. 하인들도 동요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짐을 싸 몰래 담을 넘는 이가 생겼습니다. 부엌 하인 둘이 사라지고 마구간지기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단은 그 소란 속에서도 약탕기 앞을 지켰습니다. 불을 줄이고 약재 냄새를 맡고 뚜껑을 살며시 들어 김을 확인하였습니다. 마당에서 쿵쿵 짐 끄는 소리가 들려도, 하인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도 옥단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만석의 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옥단은 약탕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만석은 이불을 걷어찬 채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지요. 그 아이가 또 다쳤느냐. 박만석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옥단은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품은 무게가 가슴 어딘가를 철렁 내려앉게 하였습니다. 옥단은 박만석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어느새 저택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하인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택은 적막하였습니다. 바람이 텅 빈 마당을 휩쓸며 지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내팽개쳐진 두 개의 무쇠솥이 차가운 달빛 아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박만석 곁에 남은 사람은 옥단과 노돌쇠뿐이었습니다. 노돌쇠가 방문 앞에 서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낭자, 이제라도 떠나셔도 됩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옥단은 잠시 박만석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색이 짙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냉대하고 외면하던 시아버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은 그저 아프고 늙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옥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칠 수는 있어도 버릴 수는 없사옵니다. 노돌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노돌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이 저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이런 말을 이렇게 조용히 내뱉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옥단은 일어서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나뒹구는 2개의 솥을 하나씩 들어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솥과 함께 나란히 아궁이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박만석의 장부 보따리도 챙겼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떠난 그것을 옥단은 2 팔로 꼭 안았습니다. 저택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엌 아궁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옥단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문이 뒤집혔습니다. 몰수령은 거짓이었다더라. 박만석은 아무 죄도 없다더라. 저작거리에서 시작된 말이 다시 청계현을 돌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그대로란 말이냐? 장터 한켠에서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택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최 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찜 보따리를 하인 손에 들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지요. 뒤이어 윤 씨도 비단 치마를 사각거리며 들어섰습니다. 2 사람의 얼굴에는 나쁘끄러운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피신하였을 뿐이요. 관가 사람들이 들이닥칠까봐 몸을 피한 것이니 탓할 것 없소.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당당하였고 눈빛은 뻔뻔하였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치마를 가다듬었습니다. 마치 잠깐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처럼 행동하였지요. 그러고는 눈을 번뜩이며 옥단을 찾았습니다. 옥단은 부엌에서 약탕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기척을 느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최 씨와 윤 씨가 부엌 문을 확 열어젖히며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하였느냐?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부엌 안을 갈랐습니다. 옥단은 약탕기 뚜껑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2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죄인을 신문하는 관리의 그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곧장 안채로 향하였습니다. 박만석 방 앞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날 뻔하였사옵니다. 옥단이 그 틈을 타 아버님 약을 함부로 바꾸었사옵니다. 낯선 사내를 불러들여 이상한 약재를 넣었다 하옵니다. 병이 악화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요. 탁! 윤 씨의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도 한 방울 흘렸습니다. 오래 준비한 듯 빈틈이 없었지요. 최 씨는 그 사이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명을 내렸습니다. 옥단의 방을 뒤져 도둑질 증거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삭삭 뒤지는 소리가 저택 안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강안 쪽에 붙었습니다. 어제까지 옥단 곁에서 일하던 이들도 오늘은 눈을 피하며 최 씨의 명을 따랐습니다. 옥단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택 안 공기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노돌쇠가 나섰습니다. 옥단 낭자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대감마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사옵니다. 약도 제가 보는 앞에서 다렸사옵니다. 그러나 최 씨가 노돌쇠를 향해 눈을 치켜떴습니다. 늙은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냐. 내 주제를 알거라. 노돌쇠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도리어 옥단에게 해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노돌쇠는 주먹을 쥔 채 물러섰습니다. 백운이 그날 오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약재 꾸러미를 들고 저택 마당에 들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약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감마님 열이 내린 것은 그 약재 덕분이옵니다. 윤 씨가 날아오듯 달려들었습니다. 외간 사내가 감히 이 집 안채 일에 웬 말이냐. 당장 나가거라. 백운은 더 말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났지요. 옥단은 그 광경을 마루 끝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씩 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돌쇠도 백운도 이제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옥단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박만석에게 소탁기 결과를 어서 확인하자고 압박하였습니다. 아버님 병환이 깊어지기 전에 결정을 내려주셔야 하옵니다. 더 미루다가는 집안이 어찌 될지 모르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공손하였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옥단은 그날 밤 부엌에 홀로 앉아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트지 않을 만큼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솥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단은 솥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바람이 처마 끝을 울렸습니다. 저택 안은 낮부터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지요. 최 씨와 윤 씨는 아침부터 하인들을 몰아붙이며 옥단의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 씨가 새로운 꼬투리를 잡아들었습니다. 박만석의 장부 보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부가 사라졌다. 곳간 장부며 땅 문서며 죄다 없어졌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윤 씨의 목소리가 저택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씨가 즉시 달려와 맞장구를 쳤습니다. 옥단이 숨긴 것이 분명하다. 저것이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구나. 두 사람은 하인들을 앞세워 옥단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철퍽. 옥단의 무릎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싸늘한 돌의 감촉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인 둘이 옥단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마당 한복판에 서서 옥단의 짐 보따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탁, 탁. 보따리가 돌바닥 위에서 풀어지며 옥단의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최 씨가 그것을 발로 밀치며 외쳤습니다. 절름발이는 복도 없다더니 결국 팔자대로 도둑질이나 하는구나. 그 다리로는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남의 집 재산부터 넘보다니 가엾지도 않다.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전현이 훔친 게 맞는 것 아니냐. 애초에 출신이 그러니 다를 게 있겠나. 킥킥 웃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다리로 도망이나 제대로 치겠느냐. 마당의 시선이 모두 옥단에게 쏠렸습니다.
옥단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잠시 숨을 고르지 못하였습니다. 가슴이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옥단은 두 손을 더 단단히 모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윤 씨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옥단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습니다. 품 안에 장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옥단이 며칠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챙겨두었던 것이었지요. 옥단은 그것을 더 깊이 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만석의 방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끙. 노돌쇠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쓰러지신다. 마당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최 씨와 윤 씨가 치마를 들고 안채로 뛰어갔습니다. 하인들도 우왕좌왕하며 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옥단을 잡고 있던 손이 풀렸습니다. 옥단은 무릎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이미 두 며느리와 하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옥단이 들어설 틈이 없었지요. 최 씨가 문 앞을 막아서며 말하였습니다. 도둑년은 비켜라. 윤 씨도 옥단을 밀쳐냈습니다. 옥단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에게는 지금 당장 의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청계현 의원은 고을 어귀에서 하룻밤을 묵고 있었지요. 옥단은 결심하였습니다. 적을 수레에 태워 의원에게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노돌쇠와 둘이서 박만석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절름발이가 수레를 끌겠다고? 우습구나. 그러나 막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옥단이 수레를 끌고 대문을 나서자마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철퍽, 철퍽. 옥단의 발이 진을 위를 디딜 때마다 진흙이 치마 끝까지 튀었습니다. 절뚝이는 발이 빗길에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수레바퀴가 돌에 걸릴 때마다 옥단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탁,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한 고개만 옥단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박만석이 수레 위에서 잠결에 웅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또 울고 있느냐? 옥단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옥단은 무쇠소틀 등에 짊어지고 장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수레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절뚝이는 발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산길을 울렸습니다. 슥슥, 철퍽, 철퍽. 노돌쇠가 뒤에서 수레를 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운이 없었고 말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옥단은 산속 동굴 앞까지 아버님을 데려갔습니다. 수레를 세우고 나서야 옥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무릎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 안의 장부 보따리는 흠뻑 젖었어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쇠솥도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동굴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동굴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노돌쇠가 마른 나뭇가지를 긁어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불꽃이 동굴 벽을 붉게 물들였지요. 옥단은 박만석 곁에 앉아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굳어 수건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만석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터지고 피가 굳어 있었지요. 박만석은 한동안 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눈가에서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색 짙은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탁. 박만석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옥단의 손을 잡으려다 힘이 빠져 내려놓았습니다. 옥단이 먼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박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단아.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단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태어나서 이 집에 온 뒤로 박만석이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만석은 천천히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말을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박만석이 향리 시절 윗사람의 비리를 덮어 씌워 누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관가에 끌려가 형틀 앞에 서게 되었지요.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향리들도 오랜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옥단의 아버지였습니다. 상민 출신으로 글도 변변히 못 읽는 사람이었지만 형틀 앞에서 박만석을 대신해 억울함을 외쳤습니다. 관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때 어린 옥단이 아버지를 구하려 형틀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그 자리에서 옥단의 다리가 형틀 아래 깔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뼈는 그렇게 어그러졌지요. 박만석은 결국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옥단의 아버지는 관가에 찍혀 이후 살기가 어려워졌고 옥단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박만석은 그 빚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옥단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박만석은 반가움보다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옥단의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피하였습니다. 냉대하였습니다.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발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절뚝, 절뚝.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 형틀 아래가 자꾸 눈앞에 다시 펼쳐졌다. 그래서 차마 너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내가 못난 사람이었구나. 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솥을 다시 번듯하게 닦아 들고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박만석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노돌쇠가 물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박만석은 최 씨와 윤 씨의 솥부터 물속에 담갔습니다. 찰랑. 잠시 뒤 항아리 위로 기름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기름 사이로 붉은 녹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겉만 번쩍이게 한 솥의 속은 그대로였습니다. 윤 씨의 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녹물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박만석이 옥단의 솥을 받아들었습니다. 솥은 겉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담그자 맑고 고요하였습니다. 기름 한 점 뜨지 않았습니다. 녹물도 없었습니다. 오래 씻기고 오래 닦인 쇠의 빛이었지요. 박만석은 솥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솥 바닥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닦고 또 닦는 동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글귀와 인장이었지요. 이 가문의 새 주인은 옥단이다. 최 씨와 윤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박만석은 두 며느리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노돌쇠가 장부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옥단이 밤새 품에 안고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장부 안에는 비리가 아니라 박만석이 평생 남몰래 백성을 도운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흉년의 쌀을 풀고 병자에게 약재를 댄 기록들이었지요. 숫자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말하였습니다. 이 제사는 장부의 무게를 아는 자의 것이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자의 것이지. 마당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쇠솥의 검은 윤 위로 빛이 일렁였습니다. 옥단은 그 솥을 바라보며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첫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박만석은 마을 어른들과 청계현, 이방을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노돌쇠가 상을 차리고 옥단이 차를 내었습니다. 박만석은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과 장부의 내용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옥단을 가문의 새 안주인으로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방은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두 며느리를 내쫓거나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혔을 뿐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른 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청계현 전체가 두 며느리의 행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최 씨의 얼굴을 알아본 상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씨의 친정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를 가도 차가운 눈길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가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다 상인에게 외면당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윤 씨는 친정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만든 소문과 욕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누가 벌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뿌린 것을 스스로 거두는 것이었지요. 옥단은 곳간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옥단은 헛간과 창고를 열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땔감이 없는 이웃집의 장작을 날랐습니다. 쌀독이 비어낀 이를 걱정하는 집에 쌀을 보냈습니다. 절뚝이는 발로 마을 골목을 오가며 옥단은 박만석의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슥슥, 절뚝, 절뚝. 그 발소리가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반가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배구는 조용히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등에 지고 대문을 나서다가 마지막으로 저택을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의 병은 이제 다 나았구나. 배군이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노돌쇠는 곧간 열쇠를 옥단에게 건네던 날 울컥하였습니다. 눈가를 소매로 훔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단은 노돌쇠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말 대신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박만석은 마루에 앉아 옥단이 마을로 향하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박만석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진 빚을 내가 다 갚아주었구나. 옥단은 자기 다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여도 멈추지 않았고 다리가 아파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길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무쇠솥의 검은 윤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래 닦인 것만이 낼 수 있는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교원 영색하는 자 중에 어진 이가 드물다 하였습니다. 꿈인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은 끝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옥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의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